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Fine Grained Named Entity Recognition입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조경선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데이터 마이닝 및 품질 애널리틱스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연어 처리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자 소개를 마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NER이라고 불리는 Named Entity Recognition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NER에 사용되는 딥러닝에 대한 기술과 한계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도메인에 특화된 NER 모델과 보조자료를 활용한 NER 모델을 설명한 후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Named Entity Recognition은 무엇일까요? 흔히 NER이라고 불리는 Named Entity Recognition은 영어 해석 그대로 이름을 가진 객체를 인식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면에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굉장히 긴 텍스트가 보입니다. 첫 줄 프레시던트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펄선으로 태깅된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가 위치를 뜻하는 GP로 태깅된 것도 보이네요. 이렇듯 NER이란 사람, 기관, 장소 등 미리 정해진 분류들로 개체, 즉 엔티티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NER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태스크이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리프로세싱 태스크입니다. 한 예로 시멘틱 서치의 서치 엔진 중 약 71%는 적어도 한 개의 NER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퀘스천 앤서링, 머신 트랜스레이션 등 NER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꼭 필요한 태스크입니다. NER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 같이 NER을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보라색 박스에 마이클 제플린 조던 was born in Brooklyn, New York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의 엔티티를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제플린 조던은 펄선으로, 브루클린과 뉴욕은 각각 로케이션으로 분류하실 겁니다. 모두들 잘 분리하셨나요? 그럼 이제 모두 NER이 어떤 작업인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NER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NER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태스크일까요? 초등학생 시절 육하 원칙이 중요하다고 다 배우셨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즘은 이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꼰대도 구별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육하 원칙으로 화자의 의미, 의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NER은 이 육하 원칙에 대한 정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NER을 이용하면 텍스트의 주요 정보를 추출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또 다른 정보를 파생시킵니다. 정리하자면 NER은 테스트의 의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면에서 NER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면
중요도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서 애니아를 적용한다면 제품명 혹은 제품 번호의 인식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팀이 자동으로 배정되고 고객의 요청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주 언급되는 피드백에 대한 문제점을 추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에서도 애니알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뉴스는 미국의 총기 테러 사건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한 뉴스를 구독하면 그와 연관된 유가족의 슬픔, 총기 테러 대응 등 관련된 뉴스들이 아래에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기사의 엔티티를 추출하여 엔티티가 일치하는 다른 기사들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넷플릭스나 유튜브들도 컨텐츠의 시청,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애니알을 활용도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니알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까요? 애니알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사람의 어노테이션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애니알에는 엔티티 바운더리와 엔티티 타입을 구별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고 우리는 엔티티 바운더리와 엔티티 타입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올바르게 인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퍼포먼스 메저를 구하기 위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true positive는 애니알에 의해 인식되고 실제와 일치하는 엔티티를 뜻하고 false positive는 애니알에 의해 인식은 되었지만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엔티티를 의미합니다. false negative는 참인 엔티티이지만 애니알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엔티티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애니알이라고 예측한 경우 실제 특정 엔티티로 판명되어 예측이 일치한 비율을 뜻하는 프리시전과 전체 특정 엔티티 중에서 실제 특정 엔티티라고 정답을 맞춘 비율을 뜻하는 리콜을 구하게 됩니다. 프리시전과 리콜로부터 조합 평균을 계산한 F스코어를 애니알에서는 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애니알 시스템은 여러 엔티티 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엔티티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에버리지 F스코어와 매크로 에버리지 F스코어 두 가지를 측정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애니알 접근 방식은 룰 베이스드 접근 방식과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접근 방식, 그리고 피처 베이스드 슈퍼바이즈드 러닝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애니알 모델이 지배적이고 성능 또한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애니알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애니알 모델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풋인 단어 및 문자를 임베딩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이용하여 컨텍스트를 인코딩한 후 마지막으로 입력 시퀀스의 토큰에 대한 태그를 예측하는 태그 디코더 단계를 거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태그 디코더 단계에서 사용되는 BIO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O 표현법은 NER과 같은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작업에 자주 이용되는 태그셋입니다. 하나의 네임드 엔티티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네임드 엔티티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각 단어가 다른 엔티티로 인식되지 않도록 BIO 태그를 사용합니다. BIO에서 B는 begin의 약자로 개체명이 시작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I는 inside의 약자로 개체명의 내부 부분을, O는 outside의 약자로 객체명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의미합니다. BIO를 기반으로 하여 BIEOS 혹은 BILOS 등 좀 더 세분화된 표현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앞선 예제 마이클 제프리 조던 was born in Brooklyn, 뉴욕을 BIO 태그 표현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제플린 조던은 같은 객체인 펄슨이었지만 마이클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펄슨으로, 제플리와 조던은 각각 아이펄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브로콜리는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로케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뉴욕은 브루클린과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각각 비로케이션과 아이로케이션으로 표현됩니다. 아무런 객체가 없는 was born in은 O가 태그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BIO 표현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N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인풋에 대한 Distributed Representation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워드 레벨을 기반으로 한 리프레젠테이션과 캐릭터 레벨을 기반으로 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 레벨의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는 최근에 프리트레인드 된 워드 임베딩을 사용함으로써 NER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캐릭터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은 보캐브러리에 없는 단어들도 형태소 수준의 규칙성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임베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 중에는 색인이나 어휘 유사성 같은 추가 정보를 통합하여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하이브리드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들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컨텍스트 인코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을 살펴보면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스 뉴럴 네트워크와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며 최근에는 훈련하는 데 굉장히 적은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는 딥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ER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태그 디코더 단계입니다.
태그 디코더 단계에서는 인풋 시퀀스와 관련된 태그 시퀀스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을 살펴보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인식하여 멀티레이어 퍼셉트런과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모델도 있고 리커런트 유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컨디셔널 랜덤 필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컨디셔널 랜덤 필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랜덤 필드의 약자인 CRF는 태그 디코더를 위해 탄생한 모델이 아니라 이전에 독자적으로 존재해왔던 모델입니다. 이를 태그 디코더 위에 하나의 층으로 추가하여 현재의 모델이 탄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CRF는 수식적 이해가 아니라 태그 디코더에서 사용된 CRF 모델의 직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그림 1은 태그를 수행하는 기존의 by LSTM 개체명 인식 모델의 예를 보여줍니다. 위 모델은 각 단어를 벡터로 입력받고 모델의 출력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개체명을 예측합니다. 사실 입력 단어들과 실제 개체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델이 명확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IO 표현에 따르면 첫 번째 단어의 레이블에서 i가 등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 1에서는 IORG로 태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워드 2와 워드 4의 예측값도 B펄선 뒤에서 나와야 되는 I펄선이 BORG 뒤에서 나와야 하는 IORG가 태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모델은 이러한 BIO 표현의 제약사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by LSTM 위에 CRF층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RF층을 추가하면 모델은 예측 개체명, 다시 말해서 레이블 사이의 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 2는 by LSTM과 CRF 모델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셨듯이 기존의 CRF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by LSTM 모델은 활성화 함수를 지난 시점에서 개체명을 결정했지만 CRF층을 추가한 모델에서는 활성화 함수의 결과들이 CRF층의 입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워드 1에 대한 by LSTM 셀과 활성화 함수를 지난 출력 값들이 CRF층의 입력으로 입력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단어들도 이 CRF층을 거치게 되어 이 CRF층은 레이블 시퀀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단어를 가진 시퀀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CRF층은 점차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문장의 첫 번째 단어 혹은 O 태그 다음에 I 태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BIO 패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약사항을 학습합니다. 정리하면 by LSTM은 입력 단어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CRF는 아웃풋 레이블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CRF는 태그 디코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NER의 각 단계, 즉 Distributed Representation 단계, Context Encoder,
태그 디코더에서 각각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각 단계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하여 NER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에는 F스코어가 93.5%라는 놀라운 인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NER을 수행하였을 때 F스코어가 97% 정도 나온다는 점에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NER 시스템의 성능이 인간과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앞장에 보셨던 성능 장표는 뉴스와 같은 형식적이고 잘 다듬어진 문서가 포함된 데이터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된 결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NER 분야이지만 여전히 잘 다듬어지지 않거나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엔티티를 인식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 어노테이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더욱이 영어와 같은 특정 언어들을 제외하고 이런 라벨드 데이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도메인에 특화되도록 개체명 인식을 정확하게 하려면 직접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여 모델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연구들에서는 일반화된 데이터에서 이런 멀티 엔티티를 인식하도록 어노테이션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멀한 텍스트는 짧고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포멀한 텍스트보다 어렵고, 이 또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와 모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용자 생성 텍스트에서 최고의 F스코어는 40%를 약간 넘는 정도로 앞선 93.5%와는 많은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몇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분야에서 파인 그레인드 NER를 연구한 방법으로 멀티 레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퍼지 LSTM CRF와 인접한 단어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한 오토 NER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모델은 데이터 어노테이션 없이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NER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 방법으로 게스티어를 서브 태거로 활용한 모델입니다. 먼저 퍼지 LSTM CRF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IO 태그를 사용하여 레이블 간의 종속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CRF 계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CRF 계층은 멀티 타입이나 언노운 타입의 토큰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해당 유형을 처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수정된 퍼지 LSTM CRF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 문장에서 엔티티가 판명되지 않은 O 태그가 달린 단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BIO 태그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치하는 엔티티 타입이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 unknown 타입의 토큰 중에 그 토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라벨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팅하려고 하는 도메인이 케미컬과 디지즈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도메인에서 태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IOES 태그를 기반으로 총 9가지가 다음처럼 생성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미 엔티티가 판명된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 아웃사이더로 판명된 단어들의 라벨들 가능한 태그를 모두 다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단어에 대해서 라벨드가 된 이후에는 해당 단어가 엔티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총 확률의 합이 최대화가 되는 방향으로 각 단어에 대한 엔티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오토NER입니다. 이 모델은 인접한 토큰 간의 관계, 즉 동일한 엔티티 멘션에 묶여 있는지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중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tie-all break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토큰이 동일한 엔티티라면 tie라는 태그를 붙이고 두 토큰 중에 하나가 unknown 타입일 경우에는 unknown 토큰을, 둘 모두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break 태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오토NER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 유니바디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문구는 서로 관련이 있는 아이들로 판명이 되어서 tie라는 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반면 8기가 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단어들은 서로 무슨 타입인지 알 수 없는 unknown 타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단어들은 unknown 타입으로 태깅이 되고 이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with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태깅이 되지 않습니다. 퍼즈 LSTM CRF 모델과 오토NER 모델을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슈퍼바이즈드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해드릴 모델은 게스티어를 활용하여 NER의 성능을 높이는 모델입니다. 게스티어는 특정 장소 이름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서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지명사전 혹은 지리적 사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게스티어를 추가적인 피처 레벨로 취급해서 트레이닝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게스티어는 그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레이어 분포가 변화가 생겨서 오히려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스티어를 별도의 모듈로 사용하였고 그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이 소프트 딕셔너리 룩업 단계가 됩니다. 이 소프트 딕셔너리 룩업 단계에서는 인풋 토큰에 대해서 게스티어를 기반으로 한 BIO 태그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소프트 딕셔너리 피처 벡터를 변환하고 이렇게 변환된 벡터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과 컨텍스트 인코더 단계를 거친 아웃풋 벡터와 성형 결합하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후 하이브리드 세미 마코브 CRF를 거쳐서 NER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듯 게스티어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만든 모델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세미 마코브 CRF만 사용한 모델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ER이 무엇인지 또
이 NER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NER 분야에서 딥러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NER의 연구 분야에 대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고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인 그레인드 NER에 대한 몇 가지 모델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한 NER의 성능은 인간에 버금갈 만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NER은 대부분 일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스 그레인드 NER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NER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파인 그레인드 NER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